한국 경제를 생생하고 상생하게 만드는 분들을 모시는 생생초대석. 오늘은 가정경제를 생생하게 만들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주는 가계부 멘토링을 해주는 분입니다. 오늘 저희 퀴즈의 정답이기도 했죠. 제가 정답 금방 알려드렸어요. 2019 내 집 마련 가계부의 저자이자 재테크 강사인 김유라 작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머, 저보다 더 애교 있게 인사를 하시네요. 저도 한애교 하는데. 자, 제가 애교에선 조금 앞장설 수 있는데 이 가계부에서는 잼뱅입니다. 용돈 기록장 한번 안 써서 이 가계부 쓰는 법을 모르는데요. 오늘 작가님이 좀 잘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재테크 강사라고 소개했어요. 네. 근데 이 프로필을 보니까 굉장히 색다른 재테크 강사세요. 좀 본인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아들 셋을 키우고 있는 엄마고요. 거기에도 적군요. 저는 애 둘밖에 없는데. 네, 그리고요. 24살에 국민은행에 입사를 했어요. 아, 네. 그런데 임신과 함께 바로 퇴사를 했고요. 네. 근데 은행에 다닐 때 제가 펀드를 굉장히 많이 가입을 했어요. 네네. 그런데 그 펀드가 2008년도에 금융위기와 함께 반토막이 났어요. 아이고, 남편 눈치 보여서 어떡하셨어요? 말도 못했죠. 중요한 건 이제 그때부터 전세 가격이 치솟기 시작하면서 저는 8년간 아이들과 전세 난민으로 이 집 저 집을 전전하면서 살다가 부동산 공부와 함께 투자를 시작하게 됐어요. 와, 생존을 위해 시작한 재테크였네요. 그럼요. 그렇군요. 가정주부로서 남편 수입만 가지고 굉장히 알뜰하게 쓰고 투자하고 그러다가 위기도 만나셨고 극복해서 지금 재테크 강사가 되셨는데 제가 아주 부끄럽네요. 이 방송을 제 남편이 안 들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 같은 분들 되게 많을 것 같아요. 오늘 인터뷰 통해서 청취자들에게 좀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제가 24세 결혼을 했어요. 네. 좀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고 26살에 그런 금융위기를 맞이하면서 내가 아무 잘못하지 않아도 외부적인 충격 때문에 손실을 볼 수 있구나라는 걸 깨달았고 네. 당시 제 남편 월급이 250만 원이었어요. 네. 저는 그중에 125만 원을 저축을 했거든요. 적은 월급에도 저축을 할 수 있다라는 용기를 좀 심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250만 원에서 150만 원을 125만 원을 저금하셨다고요? 예, 50%를. 아이가 셋인데? 그러니까 아이가 셋일 때는 못했고 한 둘일 네. 때까지는 한 것 같아요. 그게 가능합니까? 왜냐하면 저는 펀드로 이미 수천만 원 손실을 받고 또 내 집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건 저축밖에 없었어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 저축을 하는 기본은 아마 가계부가 되겠죠? 그럼요. 그래서 가계부의 중요성을 지금 강조하시는 걸 거고요. 네네. 저 같은 경우는 큰 돈은 무서워서 잘 못 써요. 근데 이제 작은 돈은 아주 자주 써요. 네. 이런 사람에게 가계부가 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때요? 많은 분들이 대부분 네. 나는 뭐 돈 쓰는 거 없어요. 명품도 안 사고 사치도 안 하고. 맞아요, 저예요. 근데 저축을 못 해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근데 사실 우리가 소소한 돈을 정말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리고 계획 없이 쓰는 돈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신용카드 쓰기 때문에 네. 계획대로 소비를 하지 못하는 게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저는 머니 미션이라는 걸 매달 했으면 좋겠어요. 머니 미션. 네.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돈에 대한 미션을 매달 한 가지씩 만들어서 그 부분만 절약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뭐 커피값을 줄인다. 네. 그리고 내가 옷값을 줄인다. 어떻게 하셨어요? 적어놓은 거랑 똑같은 얘기 하시네요. 제가 커피값하고 옷값을 많이 제출하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이번 달에는 내가 우리 가족 전체가 옷을 한 벌도 사지 않겠다. 옷을 안 사도 괜찮거든요, 사실. 그렇죠. 우리 커피를 매일 먹었다, 그동안. 그러면 앞으로는 이틀에 한 번만 먹겠다. 네.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외식을 예를 들면 일주일에 3번 했다면, 네. 일주일에 2번만 하겠다. 그리고 회당 금액을 정해놓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머니 미션을 따로 종이에 적어가지고, 그걸 보고서 그대로 실천하는 게 중요해요. 이걸 혼자만 머니 미션을 쓰면 사실 안 지켜도 그만인데,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하면 되게 그쵸, 재밌겠네요. 그쵸. 맞아요. 미션 클리어. 이런 느낌으로. 그렇죠? 그리고 제 가계부 월별 달력 밑에 그걸 쓰는 칸을 제가 다 만들어놨어요. 그렇군요. 달력 밑에 보이면 항상 보면서 상기시킬 수 있거든요. 네. 자, 가계부 쓰는 법 전에 이제 머니 미션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한 달에 한 분야 정도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분야를 좀 생각해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지금 속보 들어와서 저희가 조금 정리를 해드릴게요.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TF팀 단장인 전현희 위원장이 지금 기자회견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생생경제에서도 많이
많이 다뤘던 주제입니다. 일단 카카오 카풀 시범 서비스는 잠정 중단한다. 택시업계 사회적 대타협 기구 참여를 전제로 하고 있다. 이제는 택시업계가 반응할 때다라고 응답할 때다라고 택시업계에 공을 좀 넘겼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법인 택시 수건을 포함해서 택시 수건 사업을 여러 가지 함께 논의하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택시 산업 논의는 지금이 골든타임이라고 얘기해 주셨어요. 정리해서 또 자세한 내용들은 내신 뉴스에 전달해 드릴게요. 아니 우리 김유라 작가님이 유튜브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아주 유튜브에 지금 손을 흔들어 주시는, 저도 흔들어야죠? 네. 저는 아직 좀 익숙하지 않아요. 팬들이 보실 것 같아서 한 분이라도. 오늘 이거 한다고 홍보를 하셨어요? 방금 블로그에다 올렸어요. 링크를 걸었습니다. 네. 그럼, 그렇네요. 지금 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김유라 작가님 팬 되시는 분들은 지금 또 댓글 남겨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네. 자, 본격적으로 가계부 쓰는 법 배워볼게요. 쉽고 재밌게 가계부 쓸 수 있을까? 저 같은 사람도? 그럼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세부 항목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너무 복잡하면 못할 것 같아요. 맞아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래서 저는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걸 중요시 여겨요. 네. 예를 들면은 고정 지출에 우리가 그런 걸 포함시킬 수 있어요. 교통비, 경조사비 이런 것도 내가 컨트롤하기 좀 힘들잖아요. 기름값이 그렇죠. 매달 어느 정도 들어간다거나 네. 경조사가 우리가 다음 달 경조사 대충 예측할 수 있어요. 어떤 결혼식이 있을 거라든가. 그렇죠. 미리 안내가 되니까. 그런 것들을 고정 지출을 다 빼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리고 그런 걸 적지 않는 거죠. 적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적는 칸에. 매일매일 적는 칸에는 그러니까 고정 지출을 따로 적는 칸이 있어요. 가계부 맨 뒤쪽에 월별로 정리하는 게 있는데 거기다 그냥 한 번에 적고요. 매일매일 적는 건 우리가 뭐 식비라든가 그럼 병원을 갑자기 가게 됐다. 그런 것들 옷이랑 커피는 우리 더 이상 안 먹을 거니까 안 적으면 되고 그러니까 최대한 적는 걸 간소화하는 거죠. 그리고 콩나물 얼마, 햄 얼마, 고기 얼마 적으면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하루에 그럼 내가 얼마 정도 써야겠다라고 변동 지출을 계획을 세우고 그럼 난 하루에 2만 원만 쓸 거야 했을 때 2만 원 이내로 쓰면 간단하게 적는 거예요. 그냥 식비 얼마. 좀 이렇게 합계로. 그리고 식비에 하루에 뭐 먹어봤자 얼마나 먹겠어요. 우리가 뭐 재료 같은 거 산 거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하나하나 항목을 쓰지 말고 통으로 내가 막 크게 쓰지 않는 한. 간소화하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하루의 목표 이하로 썼으면 무조건 성공이라고 보기 때문에 어디에 썼는지가 사실 중요하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디에 썼는지가 중요하지 않다? 그러니까 하루에 쓴 목표 이하로 쓴 사람은. 내가 10,000원만 쓰기로 했어요. 그렇죠. 10,000원 이하로 썼어. 그럼 무조건 성공, 그 사람은. 근데 오바 됐을 경우에는 다 적어야죠. 내가 뭘 썼길래 오바가 됐지라고. 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하자는 게 일단 가계부의 목표인 것 같아요. 사실 모든 계획을 세우는 데 기본이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큼 한 걸음 한 걸음 딛는 게요. 일단 세부 항목은 간단하게 고정 지출하고 변동 지출하고 좀 나눠서 하자 했고요. 저는 예산 세우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어떤 기준으로 예산을 좀 세워야 되는지 그것도 알려주시겠어요? 사실은 가계부를 쓰는 목적은요.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가계부를 잘 써보지 않은 사람은 내가 어디에 얼마를 쓰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가계부를 쓰면은 내가 이쪽 파트에 얼마 정도 쓰고 보험료는 얼마가 나가고 교통비가 평균 얼마 나가고 경조사비도 평균이 나와요. 그렇게 평균이 나왔을 때는 다음 달 예산을 세우기 되게 수월하고 작년에 가계부를 썼다. 그러면은 겨울에 난방비가 얼마나 나오고 여름에 우리 에어컨 틀어서 전기세가 얼마 나오는구나라는 통계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예산을 세웁니다. 근데 저처럼 그런 기초 자료가 전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지금부터 가계부를 써서 그런 통계치를 만들어야 돼요. 최소 3개월은 쓰셔야 돼요. 3개월을 쓰면 패턴이 나오겠군요. 네네. 내가 어디에 돈을 많이 쓰는지 나와요. 배달 음식을 얼마나 먹는지, 뭐 택시를 얼마나 타는지 해서 낭비를 줄일 수 있는 항목이 보입니다. 자, 오늘 김유라 작가님 2019 내 집 마련 가계부 김유라 작가님과 함께 인터뷰 진행하고 있는데요. 오늘 저희가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10분 선정해서 작가님 책 보내드리기로 했거든요. 정말 많이 문자가 오고 있어요. 제가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3947님 새싹이세요. 가계부 내 집 마련 가계부 쓰면서 2019 내 집 마련 할 겁니다. 응원의 메시지 한번 해주세요. 네.
하실 수 있어요. 화이팅! 1444님 새싹이세요. 신혼 때 많이 쓰던 지출 내역서 가계부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9381님 가계부요. 올해부터 꼭 쓰겠다고 다짐했는데 여태 사지도 않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7274님 20년째 꾸준히 가계부 쓰고 있어요. 우와. 가정경제에 도움됩니다 네. 하셨어요. 52님 우리 와이프는 1월 것만 5년째 쓰고 계세요.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많은 도대체 분들이. 다음 달 가계부는 언제 쓸 건지 모르겠다고 52님 보내주셨어요. 아 진짜로 이렇게 1월 달만 쓰지 않기 위해서 지금 작가님이 주간 결산, 월말 결산을 또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네네. 저는 주급 생활하는 걸 추천을 합니다. 우리가 네. 신용카드를 없애고 체크카드를 쓰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체크카드 통장에 100만 원, 200만 원 넣어놓고 긁으면 신용카드랑 똑같아요. 저는 주간 이체를 시켜요. 아 주간 내가 쓸 수 있는 돈을. 왜냐면 우리가 월간 이체를 시키니까 네. 그 돈을 미리 다 써버리는 거예요. 네. 한 달 가기도 전에. 네. 그래서 주간을 이체하면 아 내가 일주일에 20만 원만 쓸 수 있구나 생각했을 때 돈이 점점 줄어드는 게 보이죠. 그런 그렇죠. 식으로 해가지고 주간 결산을 내게 하는 점점 게 물이 이렇게 차오르는 게 느껴지죠. 네네. 아, 그러니까 내 주머니 자체를 적게 하라는 거군요. 네, 그렇게 통제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주간 결산은 그렇게 하고 월말 결산은 또 어떻게 해요? 그럼 그러면? 주간 결산을 토대로 월말 네. 결산을 바로 하면 되는 그럼 거죠. 뭘 반성하고 회계해야 됩니까? 이거를. 이제 이 그렇게 주간 하면 결산, 내가 월말 결산 저축을 통해. 이번 달에 얼마를 할 수 있구나. 네. 아, 내가 이 부분을 조금 더 줄였으면 더 할 수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주간 결산을 하면요. 사실은 네. 월말 결산에도 돈이 절약이 될 수밖에 없어요. 아, 그렇겠네요. 예, 주간을 통제를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네. 월간을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주간 결산, 월말 결산 하니까 예전보다 저축을 많이 하게 되네? 가계부 쓰는 거 재밌다라는 어떤 새로운 패턴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정말 지금 작가님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요. 가계부가 되게 재미있게 느껴지시나 봐요. 막 그 재미있음과 행복함이 막 뿜뿜 느껴져요. 네네. 진짜 그런가요? 주별 그 예산 세워서 생활하시면 그렇고요. 주별 예산 세우지 않으시면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간 이체를 해야 돼요. 저는 1, 7, 14, 21, 28 이렇게 5번 이체를 시켜요. 내 생활비 통장에. 신용카드 없애고. 안 해본 제 입장으로서 너무 답답하지 않을까 싶은데. 근데 그렇게 하면 내가 삶의 우선순위가 생겨요. 아, 이 돈은 꼭 써야겠다. 이 돈은 꼭 쓰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게 생기면서 그러니까 어떤 걸 얻는데 어떤 걸 희생해야 한다는 걸 분명하게 할 수 있어서 선택의 힘이 좀 생깁니다. 선택의 힘이 생기는 가계부 네. 강조해 주셨어요. 또 하나는 경제 노트와 부동산 노트를 쓰라고 하셨거든요. 이거는 뭡니까? 여러분이 저축을 하는데 솔직히 내 집 마련 가계부잖아요. 네. 내 집 마련 하는데 돈을 저축하는 기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1, 2년 해서 되는 건 아니죠. 네. 근데 그걸 돈을 저축을 하는 동안 우리가 어떤 게 생기냐면 대출을 좀 받아서 집을 사야 되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언제 빚을 내서 집을 사야 될지 몰라요. 내가 가장 비싼 가격에 사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 생기기도 하고요. 그렇죠. 지금처럼 미국 금리가 올라가고 있을 때 우리나라도 금리가 오를 예정이잖아요. 이럴 때 불안하단 말이에요. 대출이자 더 많이 내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경제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 경제를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아, 경제의 흐름을 우리 가정 경제를 위해 공부해야 되는군요. 네. 그래서 제가 월별 그 페이지마다 네. 경제 노트와 부동산 노트가 들어 있어요. 1월 경제 노트, 1월 부동산 노트. 네. 맨 마지막에. 지금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아, 이게 너무 멀리 카메라가 있어서 좀 잘 안 보이는데요. 읽어드리면 1월 관심 경제 뉴스의 주가 지수, 금리도 콜금리 국고채 나눠져 있고요. 이슈, 그리고 그 다음 칸에는 주요 경제 기사 이렇게 정리를 그럼 직접 하시는 거죠? 그럼요. 부동산 관련 뉴스만이 아니라 그럼요. 경제 전체. 경제선. 그럼 하다 보면 이렇게 흐름이 눈에 보입니까? 이거를 매달 써요. 맹목적으로 쓰시면 돼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지금 코스피 지수가 제가 알기로는 막 몇십 개월 만에 최저치 이런 식으로 제가 나오는 걸로 알아요. 네. 그런 키워드만 적으셔도 지금이 진짜 오랜만에 안 좋은 시기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어느 주가 지수가 무너졌다거나 지금 그리고 금리가 얼마 올랐다거나 네. 그럼 전체적인 상황을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제가 부동산 노트가 따로 적는 칸이 있어요. 근데 부동산 노트는 월별이 아니라 주별로 구분을 해놓으셨네요. 네, 일주일에 하나를 적게 했어요. 네. 네, 경제 기사도 제가 몇 개 적게 해놨잖아요. 네네. 근데 부동산
사람들이 부동산을 전체를 보려고 하면 안 돼요. 부동산은 평균치로 돌아가지 않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아파트, 내가 원하는 그 빌라. 네. 정확하게 그 타겟을 정해서 걔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하나를 적을 수 있게 제가 칸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어요. 네. 연도, 평수, 가격, 그다음에 중개업소 전화번호부터 여러 가지 정보를 적었기 때문에 내 친구가 뭐 이사를 갔다. 그럼 그 아파트를 적어도 되고요. 지나가다가 저 집이 좋아 보이네? 그럼 그걸 적어도 돼요. 일주일에 하나씩만 관심을 가져도 네.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복기라는 걸 하게 됩니다. 그렇죠. 작년에 가계부 봤더니 와, 이 집은 되게 많이 올랐네? 이 집은 하나도 안 올랐네? 이 집은 떨어졌네? 그러면서 우리가 흐름을 읽을 수 있게 돼요. 그 지금 이 부동산 항목에 2년 전 매매가, 4년 전 매매가까지 구분하게 돼 있어요. 2년 전 전세가, 4년째 전세가. 네, 2년, 4년 전 전세와 매매 흐름을 관찰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적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는데요. 이 노트를 적고서 경제와 네. 부동산을 적은 다음에 1년, 2년 후에 다시 보시면은 다 보일 거예요. 이때 경제가 어땠고, 이때 사야 될 타이밍이었는지, 팔아야 될 타이밍이었는지. 그렇군요. 네. 이거는 저는 오히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을 것 같죠? 네, 재밌을 것 정말 같아요.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네. 가계부를 안 쓰는 가장 큰 이유는 절약하기 싫어서거든요. 왜냐면 절약이라는 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욕망과 욕구를 억누르는 거잖아요. 네네. 이제 그게 하기 싫어서 안 썼던 건데 그 답이 안 나오죠, 제가. 근데 지금 이 경제뉴스 부동산은 전 재밌을 것 같아요. 쓰다 보면 저한테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렇게 하다가 주식이라든가 부동산에 조금 눈이 띄일 수 있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제가 걸어봤어요. 네. 그런 기적이 저에게도 조금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그 작가님 방송에서 짠순이 멘트로 활약하시더라고요. 그 EBS에서, 그쵸? 네. 몇 가지 좀 절약 비법을 알려주세요. 모든 가격이 결정하는 요인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이 그렇죠.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요가 많은 것을 구입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수요가 많은 걸요? 네. 그럼 많으면 싸잖아요? 비싸죠. 비싼, 그러니까 원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렇겠네요. 그 물건값이 올라가요. 네. 자, 고기로 치면은 삼겹살이 돼지고기 중에 가장 비쌉니다. 그럼 우리는 삼겹살을 먹으면 안 돼요, 절약을 할 때는. 근데 뭐 사람들이 많이 먹고 싶은 건 이유가 있을 텐데. 아니에요. 그건 우리가 다른 부위를 못 먹어봐서 그래요. 그래요? 네. 혹시 전지라고 앞다리살 드셔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먹을 기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거를 우리가 안 사 먹어서 그래요. 자, 앞다리살을 오늘 당장 정육점에 가셔가지고요. 네. 저 앞다리살 구워 먹을 건데 2cm로 썰어주세요라고 얘기하세요. 두껍게. 그럼 우리 목살처럼 이렇게 썰어져요. 넓적하게. 네. 두껍게. 2cm 정도요. 그래서 그거를 구워 먹으면 약간 스테이크 맛이 나기도 하고요. 기름이 그렇게 많지 않으면서 삼겹살은 기름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프라이팬 같은 데 구우면 굉장히 담백하고 쫄깃하고 맛있는데 가격은 삼겹살의 절반.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당연히 가격이 뛰니까 네네. 대체제를 찾아보라는 그럼요. 거죠. 네, 우리가 고기를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네. 아끼기 위해서. 네. 그런 식으로 선택을 할 수 있고 저는 돼지 껍데기도 많이 먹었어요. 네. 돼지 껍데기 4인 가족이 충분히 먹을 양 1,000원에서 2,000원이면 충분해요. 그렇군요. 네. 오늘 장 볼 때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뭐 있어요? 그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집 빚이 얼마인지 알리기 이런 것도 방법 중에 하나던데요. 많은 부모들이 아이 때문에 절약이 안 돼요. 아이들이 간식을 사달라고 해요. 네. 아이들이 이런 교육을 받고 싶어 해요. 우리 아이 기가 죽을까 봐 옷은 사줘야 돼요 해서 아이 핑계를 굉장히 많이 대세요. 그렇죠. 저는 아이가 셋이잖아요. 그럼 저는 그렇게 하면 패가 망신했겠어요. 했겠죠. 만약에 아이들 네. 원하는 거 다 해줬으면 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솔직히 얘기했어요. 아빠 월급이 400인데 지금 우리 집에 대출이 얼마가 있고 한 달에 이자가 80만 원이 나가. 네. 그리고 관리비는 얼마가 나가고 네. 이렇게 다 설명을 해주니까 아이가 이해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주면 이해를 하고 또 경제적 개념을 좀 삼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네. 함부로 장난감 사달라고 하거나 뭐를 보내달라고 하지 네. 않아요. 오늘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요. 이렇게 금방 갔네요. 제가 너무 저한테 감정이입을 해가지고 제가 오늘 개인 교습 받듯이 이야기 들었습니다.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한 번 더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 내 집 마련 가계부의 저자 김유라 재테크 강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